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폴리탄 괴담 3가지 들려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노파심에 경고를 항상 합니다. 나폴리탄 괴담 자극적일 수도 있다고. 내용이 되게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더럽고 약간 찝찝하고 여운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나폴리탄 괴담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미리 주의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폴리탄 괴담의 제목은 옥상의 부처입니다. 자, 이번 글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특정 종교를 모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종교를 빗대어서 말하는 그 의도가 없는 글입니다. 그냥 괴담이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겐 2가지의 삶이 있다. 하나는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삶이다. 깔끔하게 위조된 졸업장과 대기업 명함이 부모님의 어깨를 지탱해주고 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보고 있는 삶, 각종 알바비 지급 내역, 그리고 밀린 카드값. 이런 인생은 무려 7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자퇴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학교 정문을 나오면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두려움인지 해방감인지 모를 떨림에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다 기침을 심하게 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후로 나는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으니까. 등록금 고지서는 어렵지 않았다. 포토샵 강의 몇 편이면 충분했다. 어머니가 등록금 이체 확인 문자를 보내면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어 놓고 맥주 한 캔을 더 땄다. 취업 확인서는 좀 더 공을 들였다. 대기업 로고, 인사팀장 직인, 처우 협의서까지. 아버지가 동창 모임에서 자랑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날 밤, 나는 고시원 화장실에서 혼자 웃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어버린 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언제는 상여금이 나왔다며 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렸다. 계좌이체로 30만 원을 보내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날 알바를 두탕으로 뛰었다. 발바닥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눈물이 났다. 부모님을 속이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효도의 전부라는 사실이 슬펐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것은 효도가 아닌 완벽한 거짓말을 위함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보니 몇 평 되지 않는 월세방 벽이 보였다. 창문 하나, 이불 하나, 모니터 하나. 이럴 땐 게임을 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게임 화면이 켜져 있을 때야말로 세상이 조금은 간단해 보였다. 레벨을 올리면 강해졌고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이 왔다. 이쪽 세계는 거짓말을 해도 로그가 쌓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로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다. 겹겹이 쌓이도록 아주 조용히. 봄이 오면 또 등록금 시즌이다. 내 동생은 등록금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님은 이제 내가 대기업에서 일한 지 5년이 됐다고 믿고 계신다. 이쯤 되면 연차가 쌓여 진작에 진급을 했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 통화할 땐 가끔씩은 곤란한 것을 물어보더라. 진급 심사 있다고 하지 않았어? 무리하지 말고. 요즘 직장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밥 잘 챙겨 먹고 잘 버티기만 해. 잘하고 있어, 아들. 나는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다. 그래, 알겠어.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해. 아유, 됐어. 엄마 아빠 아직 멀쩡해. 그래도 필요하면 꼭 말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은 게 오히려 무서웠다. 부모님께 뜯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일까?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에 붙은 근육이다. 쓸수록 강해진다. 문제는 그 근육이 강해질수록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고 나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자존심 따위가 아니다. 졸업장을 위조할 때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팔아버렸다. 자존감이라고 하기에도 처음부터 없었기에 무슨 느낌인지 모른다. 그나저나 밤이 깊어질수록 천장이 낮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럴수록 숨이 짧아지고 잠이 오지 않았다. 게임도 더 이상 재미가 없었다. 술도 더 이상 취하지 않았다. 왜 나는 내 스스로를 짓밟고 주변을 속이고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화장실 거울을 쳐다보기 힘들 때 이제 한계에 달했음을 느꼈다. 그래, 속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숨 쉬고 있는 것도 역겨운 꼴이니 참 인생 잘 살았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안경을 쓰고 외투를 걸쳤다. 새벽 3시에 집을 나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골목을 걷고 큰 길을 건너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을 눌렀다. 계단을 2개 더 오르자 철문이 있었다. 옥상 문이 잠겨있지 않음에 기뻐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탁 트인 옥상의 풍경은 내 3평짜리 방을 잊게 해주었다. 옥상 특유의 백색 소음 같은 바람 소리는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다. 빛들이 작았다. 가로등, 편의점 간판, 달리는 택시의 헤드라이트. 저 아래에서 저것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이 위에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그냥 피곤했다. 오래 아픈 것보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피곤함. 나는 그 피곤함을 끝내고자 결심했다. 난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때 뭔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열고 들어온 옥상 문 옆 구석에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지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뜬금없네. 왜 이런 곳에 저런 게 놓여 있는 거지? 손닿을 높이쯤의 작은 석가모니 이상이다. 그리고 그 녀석은 확실히 나를 보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연꽃 좌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반쯤 감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음은 확실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눈을 감고 있지만 비웃는 듯한 찢어진 입꼬리, 굉장히 불쾌하게 짝이 없는 얼굴이었다. 누가 불상의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놨지? 소름 끼칠 정도로 불쾌한 모습에 정신이 빼앗길 뻔했다. 그냥 무시하자. 한 번만 더 망설인다면 쓸데없는 고통의 시간만 늘어날 뿐이다. 자, 페류나의 구제불능인 내가 감히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자 이곳에 왔노라. 나는 대차게 난간으로 몸을 기울였다. 신발의 앞코가 난간 가장자리 너머로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 오장육부가 쏠리는 느낌이 났고 내가 밟고 있던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였다. 그리고 돌풍이 부는 듯 얼굴에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 느낌을 받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다. 뛰어내리는데 성공했다는 걸 확실히 직감했다. 드디어 위조된 삶에서 벗어난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 나는 대기업에 다녔던 장하고 귀한 아들이야. 적어도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었어. 그렇게 기억해줘. 내 거짓말이 밝혀져도 그냥 그렇다고 해줘. 헌데 얼마나 있어야 떨어지는 건가? 계속해서 심장이 뛰기에 눈을 떴다. 나는 뛰어내린 상태로 정지해 있었다. 시간이 멈춘 건가? 아니, 정확히는 세상이 멈췄다는 게 맞을 것이다. 바람조차 멈추고 일렁이던 빛들이 멈추고 내 심장박동마저 잠시 정지한 것 같은 기이한 정적이 옥상을 뒤덮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아니 내 눈 안에 무언가 나타났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주황빛 가사를 걸치고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좌대도 없이 공중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오래된 나무 냄새 같은 것이 났다. 그것은 뛰어내리기 전에 봤던 불쾌하게 날 비웃던 불상이었다. 묵직하고 느린 목소리였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었다. 머리 안쪽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목소리가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어찌하여 스스로 죽으려 하는가? 말투는 물음이었지만 말끝은 평탄했다. 추궁하는 것도 말리는 것도 아닌 그저 묻는 것이었다. 나는 황당했다. 겁이 나지 않은 것도 이상했다. 그냥 멍했다. 꿈인가? 꿈이라 부른다면 꿈이요, 현실이라 부른다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저 아래로 몸을 던지려 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피식 웃었다. 뭐 붙여라도 되십니까? 그래요. 제가 뛰어내리려는 걸 보셨나 보네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시죠? 보았기에 묻는다. 이유를 모르면서 죽는 자는 없으니 입 밖으로 꺼내어 보아라. 이상한 일이었다. 불상의 모습을 한 알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정말 이상하게도 기다린 듯이 입이 저절로 열렸다. 제 인생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7년을 했어요. 그것도 부모님한테. 사실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는 여태까지 백수나 다름없이 살아왔는데요. 졸업한다고 등록금도 뜯어냈고 취업 서류도 위조해서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알바나 하고 있었죠. 노력해 봤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젠 죽어야죠. 말이 나오자 목이 막혔다. 나는 헛기침을 하고 이어갔다.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 이대로다간 무조건 들켜요.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쓰러지실 거예요. 적어도 들키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예요. 침묵이 흘렀다. 딱하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동정도 조롱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내 하나 물어보자. 뛰어내리기 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하면 받겠느냐? 필요 없어요. 내 대답은 빠르게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풍경이 달라졌다. 환상이 보였다. 아니, 환상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했다. 먼저 어머니가 보였다. 현관 앞에 무너져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울음이 느껴졌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옆에서 벽을 짚고 서 있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나의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도 보였다. 눈 안쪽에서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한없이 먹먹해지며 묘한 분노가 일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내 쓰레기 같은 삶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의지의 기폭제가 되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좋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5가지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너를 돌려보내주겠다. 5가지요? 겁내지 마라. 네가 이미 알고 있되 외면해온 것들이다. 다만 성찰하며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된다. 이 또한 시험이다. 절대 분노를 표출하지 말거라. 말이 끝나자 마치 눈을 감은 듯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불상이 건네는 말이 들려왔다. 첫 번째 깨달음을 얻거라. 행위의 무게, 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거라. 말이 끝나자 나는 어느 방 안에 서 있음을 자각했다. 허나 내 방이 아니었다. 벽에 달력이 걸려 있고 달력 위에는 빼곡히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날들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었다. 날짜가 아니었다. 금액이었다. 내가 입금한 날들마다 어머니는 달력에 금액을 적어두셨다. 마지막 칸에는 우리 아들 상여금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봉투가 몇 개 쌓여 있었다. 내가 준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왜 쓰지 않고 모으셨을까? 심장에 송곳을 찍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다. 이럴 거면 그 돈으로 책 한 권을 더 샀어야 한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답답했다. 분함과 동시에 저 글씨를 쓸 때 어머니의 얼굴이 어땠을까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흐를 정도의 후회가 밀려왔다. 이윽고 부처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행위는 씨앗이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네가 거짓말로 건넨 위로지만 부모에게 확실히 보탬이 되어 선한 씨앗이 되었다. 언젠가 그 열매가 맺힐 것이다. 네가 살아있든 없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씨앗을 뿌렸다면 거두면 된다. 도망치는 자는 거두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을 끝으로 또다시 배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두 번째 깨달음을 얻거라. 네가 거쳐온 용락과 고에 대해서 살펴보거라. 이번엔 편의점이 보였다. 정확히는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시간. 카운터 뒤에 있는 나는 한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눈이 반쯤 감겨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방 안에 앉아있는 내가 보였다. 술을 마시는 나, 게임을 하는 나, 마이크에 욕짓거리를 내뱉고 웃고 있는 나. 24시간을 두 개로 나눈 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용락이란 무엇인가? 쾌락을 쫓는 삶이란 무엇인가? 술 한 잔의 기쁨은 얼마나 가더냐? 게임 한 판의 승리는 얼마나 남더냐? 잠깐이요. 그렇다. 잠깐이다. 그런데 너는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 무엇을 썼느냐? 낮에 16시간을 쓰고도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도 포기했다.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욕망이 삶을 끌고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네가 도망치고 외면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어떻게 이리 멍청하게 살았을까? 나는 뭘 위해서 살았을까? 밤새고 하는 게임은 즐겁지 않았다. 지겨웠다. 편의점 일은 단 한순간도 보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자존감이 떨어졌다. 가슴에 커다란 대못을 박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불상이 건네준 말과 환상들이 실제로 깨달음을 주는 듯하여 부처로 느껴졌다. 세 번째 깨달음을 얻거라. 생자 필멸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번엔 황량한 벌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도 땅도 회색이었다. 그 길 가운데에 무덤이 하나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이 없었다.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다. 네가 오늘 죽든 70에 죽든 100에 죽든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틀렸다. 부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했다. 죽음이 이치라는 것은 삶 또한 이치라는 뜻이다. 씨앗은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 봄에 뿌린 씨앗을 여름이 오기도 전에 뽑아버린다면 그것을 수확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제 열매는요? 저한테 열매 같은 게 있긴 한 거예요? 가짜의 삶을 살아온 위조된 열매 같은 거라면 애초에 저는 수확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것이 말을 건네주었다.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나? 이는 땅에 떨어질 자격이 되었을 때야 알 수 있다. 지금의 너는 땅에 떨어질 자격이 안 됐다. 말로 설명하긴 힘들지만 불상이 건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듯 분명 내 가슴속이 울리기 시작했다. 네 번째 깨달음을 얻거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 마지막 환상은 조용했다. 어떤 방이었다. 하지만 낯익은 방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내 어린 시절의 방이었다. 아버지가 내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같이 풀고 있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야식을 들고 들어왔다. 세 명이서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었다. 아무 특별한 날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하루였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네가 스스로를 버리는 것은 너를 사랑해온 모든 것들을 함께 버리는 일이다. 나는 그 방 안에 한참 서 있었다. 밤 냄새가 났다. 진짜 냄새가. 그리고 점점 어두워졌다. 눈을 떠보니 환상이 거쳤다. 다시 옥상이었다. 멈춰진 공기가 느껴지고 아래에 정지된 빛들이 보였다. 그리고 내 앞에는 불상이 보였다. 그 불상은 눈을 감고 웃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폐의 구석구석에 들어있던 차가운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돌아가겠어요. 뛰어내리기 전으로요. 7년의 거짓말은 다 갚을 거예요. 부모님께 전부 다 털어놓을게요. 욕먹어도 실망시켜도 그게 제 업이니까, 제가 뿌린 씨앗이니까. 그리고 죽더라도 스스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이제 때가 아닌데 뽑아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제 명을 다할 때 알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뛰어내리기 전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때 부처가 눈을 떴다. 완전히 뜬 눈이었다. 처음이었다. 그 눈이
웃었다. 아, 웃음이 아니었다. 생자 필멸을 깨달았다고 했지. 목소리가 달랐다. 전과 같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있던 무게가 사라져 있었다. 경박스럽고 가볍고 날카롭고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 어차피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것이 이치다. 죽어서 잿더미가 될 몸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이든 나중이든 뭐가 중요한가? 갑자기 무슨... 내 분명 욕망을 버리라고 했지 않았나? 욕망이 삶을 끌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부처의 입가가 찡그려졌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웃음처럼 보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눈은 차가웠다. 살고 싶다는 욕망, 되돌아가고 싶다는 욕망, 번복하려는 욕망, 네가 부모를 걱정하는 것도 욕망이다. 살아서 갚겠다는 것도 욕망이다.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보겠다고 한 것도 욕망이다. 지금 너는 욕망 덩어리로 내 앞에 서 있다. 지금 장난하는... 장난은 네가 부모에게 한 짓들이 장난이지 않은가? 7년이라는 소중하고 긴 세월 동안 부모는 네놈 하나만 믿고 뒷바라지를 해줬다. 되돌아가면 네놈이 뭘 해줄 수 있지? 부모님의 헛된 7년의 세월을 되돌려줄 수 있나? 넌 이미 업을 쌓았다. 결과는 정해졌고 바뀔 수 없다. 분노가 치솟았다. 배 아래서부터 뜨겁게. 방금까지 깨달으라고 한 게 당신이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씨앗을 거둬야 한다고, 뛰어내리기 전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네가 깨달았다면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을 터다. 네놈에겐 스스로 죽을 자격도 없었지만 지금은 더 살아갈 자격도 없다. 이미 뛰어내리지 않았나? 나를 갖고 논 거야? 부처는 미동도 없었다. 다만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나를 쳐다보는 것이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 보였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은 자라면 이 난간 위에서도 평온할 것이다. 땅에 닿고 몸이 으스러질 순간에도 평온한 마음이었을 터다.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나는 아무것도 권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얻은 깨달음을 네 말대로 대입해보고 있을 뿐이다. 씨발 어이가 없네. 어디서 주워들은 가짜는 철학으로 개소리를 남발했었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너야말로 거짓 덩어리야. 네가 부처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는 사람을 속이는 사탄 악귀야. 가짜는 장난질은 그만 쳐. 네 말대로 되돌릴 수가 없겠다 그래. 역시 그냥 죽어버릴래. 다만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 너야말로 죽음이 뭔지 모를 테니까. 부처의 눈이 가늘어졌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군. 그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싸늘했다. 까고 앉았네. 끝까지 부처 행세를 해? 천벌 받을 거다 이 사탄 악귀 같은 놈. 너는 내가 죽어서도 저주해줄게. 진정한 깨달음은 분노를 녹이는 것이다. 분노야말로 네가 뛰어내린 원인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제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가리는 행위인 것이지. 너는 이미 불 속에 있다. 탐, 진, 치, 함욕, 분노, 어리석음. 그 세 가지 불꽃이 네 안에 분노로 인해 활활 타고 있다. 뭐? 5번째 깨달음을 얻지 못했구나. 딱하지만 너를 돌려보내줄 수 없겠구나. 그게 무슨...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상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이내 그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불상은 사라졌다. 그때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굴에 바람이 불었다. 동시에 발이 허공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미 난간 너머로 넘어와 있었고 아래의 빛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전화를 할걸. 뛰어내리기 전에
그냥 목소리 한 번만 들을걸. 체념하고 눈을 감았을 땐 어쩌면 그것이 정말 부처가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봤을 때 나를 보고 불쾌하게 웃던 그 웃음, 거기서부터 시험이었을지 모른다. 나는 그때부터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옥상의 부처라는 글이었고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에서 부처는 절대 구원자가 아닌 거죠. 구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신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울일 뿐인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돌려주는 존재. 만약에 깨달음이 삶을 구해줄 수 있다고 치면은 그 깨달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된다는 거.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딱히 종교를 믿진 않지만 그래도 불교의 어떤 그 이념들 중에서 좀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뭐 그놈의 업보 그런 것도 그렇고 내가 싸가지 없게 뱉은 말 다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것을 좀 가장 크게 믿고 특히나 이제 어디 친구들이랑 펜션 같은 데 놀러 갔을 때는 잘 쓰레기를 정리하고 나와야지 내가 내 가게를 차렸을 때 깔끔하게 살 수 있다. 누군가 적어도 내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약간 안 어울리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약간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진지하고 막 그 마음 공부, 그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되게 좋아하고 막 토론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요런 이제 이념들에 관해서 토론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막 사람은 결혼을 해야만 한다. 혹은 결혼하면 손해다. 약간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한 번씩 그래요. 야, 생긴 거는 진짜 게임만 하게 생겼고 그냥 담배 피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약간 그냥 술이나 먹게 생겼는데 실제로 저는 뭐 1년에 술을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게임하는 거는 좋아하지만은 요즘은 안 하고 있고 뭐 담배는 피고 있습니다. 예, 뭐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간에 다음 글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나폴리탄 괴담의 제목은 20년 뒤에 나와 마주했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래에 살고 있는 나와 대화를 해보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MBTI가 N이라서 약간 이런 망상들을 좀 자주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갈증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괴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걸 버무린 그런 느낌?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봤을 겁니다. 미래의 나랑 대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미래의 나에게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일이죠. 자, 그런 인류의 평생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저희 업체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현재의 나를 20년 뒤에 나와 매칭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허나 아쉽게도 아직 시험 단계인 터라 마냥 앉아서 입이 닳도록 수다를 떨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규칙을 정해놨어요. 바로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듣고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현재의 나는 20년 뒤의 나에게 총 3번의 질문만 던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들은 20년 뒤에 내가 대답해 줄 겁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애매하게 대답을 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20년 뒤의 나의 의지니까 성격이 뒤틀린 본인을 탓하시길. 3번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20년 뒤에 나는 사라지니 신중히 질문을 골라주세요. 아, 맞다. 복권 같은 금전적인 이야기는 대답을 거부하더라고요. 질문 기회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새겨 들으세요. 두 번째,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질문이 아직 남았다 하더라도 5분이 지나면 20년 뒤에 나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질문은 신중하고 빠르게. 세 번째,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금지됩니다. 현재의 나에게 그리고 20년 뒤의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자해하는 꼴인 거죠. 저희는 그런 추태를 용납할 수 없으니 이후의 페널티는 감당하셔야 합니다. 안내도 충분히 드린 것 같네요. 그럼 20년 뒤에 나를 만날 준비 되셨나요? 아직 긴장되시는군요. 약 2분 정도의 마음의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엔 20년 뒤에 내가 눈앞에 등장할 테니 놀라지 마세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A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목이 지금보다 자국이 많네요. 20년 뒤에 저는 뭐 하고 있나요? 방에 처박혀 있어. 365일 내내. 1분이 경고한다. 변함없군요, 저는. 미래의 가족들은 절 포기했나요? 결국 A는 2분 정도 고민한다. 다행이다. 매일 제 뒤치다거리 하던 우리 엄마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는 잘 지내시나요? 그럼 드디어 행복해지셨어.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A는 사라졌다. A는 3일 뒤 본인의 자택에서 목을 매달았다. B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이거 참 설레는군요. 저는 아직 안 들켰나요? 운 좋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B는 박장대소한다. 걸릴 뻔한 적이 있었나요? 진석이가 갑자기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다행히 재빠르게 안방을 잠갔죠. B가 불편하다는 듯이 팔짱을 낀다. 4분이 경고한다. 괜찮은 게 또 있었는지 3명 정도.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B는 사라졌다.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퇴장했다. C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와, 진짜 신기하네.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나요? 크게 싸웠어 우린. 예상치 못한 답에 C는 당황한다. 2분이 경고한다. 어쩌다가 싸웠나요? 동거하다 보니 이래저래 물건도 집어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턱을 괴고 있는 C. 4분이 경고한다. 그럼 헤어져요? 화나서 냅다 빌라를 나왔는데 먼저 입구에 도착해 있더라고.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C는 사라졌다. 이후 10분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C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퇴장했다. D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우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시죠? 20년 후에 D는 대답을 거부했다. 눈썹을 치켜세우는 D.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왜 대답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죽어라, 모두를 위해. D는 얼굴이 붉어진다. 이어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난다. 멱살을 잡는다. 1분이 경고한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씨발놈아. 존나 개 엉터리 같은 프로그램이네. 기분만 잡치고 뭐하잔. 세 번째 규칙 위반으로 D의 손목 절단 및 퇴장 처리. 20년 뒤에 D는 팔뚝으로 박수를 치며 좋아하다가 이내 사라졌다. E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이 일을 계속 해야 할까요? 지금 많이 힘들어도 버텼으면 좋겠어. 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2분이 경고한다. 이민철, 그 새끼, 그 X같은 사수놈은 여전히 잘 사나요? 걱정하지 마. 모든 사람들은 결국 네 편이었어. 이는 고개를 숙인다. 무릎에 눈물이 떨어진다. 20년 뒤에 나는 행복한가요? 20년 뒤에 이는 대답을 거부했다.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이는 사라졌다. 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며 퇴장했다. F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우리는 어떻게 됐죠? 결국 난 끝까지 고백하지 못했어요. F의 입꼬리가 내려간다. 3분이 경고한다. 고백 못한 걸 후회했나요? 아직도 후회하죠. 하지만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맞았어요.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F는 사라졌다. 한 달 뒤에 F는 자신의 방을 뒤덮은 이민주 양의 사진을 전부 정리했다. G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했다.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고생 꽤나 했겠구나. 우리 딸 찾았나요? 반가워요. 네, 결국 찾았어요. G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낀다. 20년 뒤에 G는 어깨를 토닥일 수 없음에 슬퍼한다. 3분이 경고한다. 대략적이어도 좋으니 어디서 언제쯤 찾게 되나요? 8년 전 분당의 한 병원에서 찾았어요. 병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쥐의 표정이 굳어진다. 4분이 경고한다. 병원이라니? 우리 딸 어디 아픈가요?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미안해요. 질의응답이 끝나자 20년 뒤에 쥐는 사라졌다. 쥐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다가 최근 실종 전단지 배포를 다시 시작했다. H는 20년 뒤에 본인과 마주하지 못했다. H는 5분 동안 오열 후 퇴장했다. 자,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여태까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 H씨가 가장 불쌍하네요. 20년 뒤에 내가 없어. 그냥 죽어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20년 뒤에 살아있을지. 그건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살까? 타디그레이드라는 생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곰이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 물속에서 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막 헤엄치고 미생물 같은 거, 이끼 같은 거 뜯어먹고 사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냥 어떤 악조건에서도 다 살아남았어요. 뭐 끓는 물에 넣어도 안 죽고, 영하 200도에서도 안 죽고, 방사선량이 인간의 치사량의 1000배가 넘어도 안 죽고,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5차례에 걸친 대멸종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살아남은 애가 바로 요 물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곰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주겠다. 대신에 너는 저기에 머리만 달렸을 뿐 그냥 다리가 6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다리 6개 달고 물곰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아무튼간에 잡소리가 길었네요. 다음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폴리탄 괴담의 제목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편의점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편의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골이 나서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뭐 편의점 햄버거, 도시락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약간 찝찝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간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땡땡 편의점 앞에는 어제나 한 사람이 서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상관은 없. 그는 가끔 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남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의 목에는 대자보 같은 패가 하나 걸려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거대한 대자보에 목이 대롱대롱 단 그의 행색 때문에 누구도 그의 성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의 대자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땡땡 편의점에 오시는 분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제발 한 번씩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방문하신 편의점에 한때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한 이후로 제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곳에 직원으로 처음 발을 들이던 그날, 저는 낭랑하게 그지없는 청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2년간 근무한 결과 제게 남은 것은 뇌내 가득한 망상과 허탈감이 전부입니다. 한때 번듯한 직장인을 꿈꾸며 이곳에 근무하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그날 남은 패기를 끼니로 때우며 희망찬 미래를 그리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곳 음식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 음식은 일반 편의점의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33분에 들어오는 납품 트럭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제품을 싣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삼각김밥과 도시락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포장지 안에서 미세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닐을 뜯는 순간 기괴한 파열음이 퍼지는 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꼭 좀 들어주십시오. 이곳 편의점 납품 트럭에는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수는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관절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 근무는 항상 낮 시간대였기 때문에 납품될 당시의 제품 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제품 속 그것들은 냉장 상태로 돌입하면 움직임을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토록 무지한 상태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하룻밤, 이 편의점의 폐기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이곳 편의점의 문제는 식사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의 음료 냉장고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뒷줄로는 동료의 재고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이곳은 선입선출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배출 선출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곳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부디 들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 먹었던 폐기 이후로 저는 처량한 주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그 뒤로도 폐기가 나오면 챙겨 먹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하는 탓에 저는 무지하게도 식사류를 데우지 않고 차가운 상태로, 즉 그것들이 일종의 동면인 상태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탓에 저는 그것들의 움직임을 파구까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씹지 못하고 넘긴 그것들은 제 뱃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저는 이것의 과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으나 그저 간단한 소화 불량으로 지부하고 마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편의점의 PB 상품을 개봉할 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터질 듯 부푼 봉지는 그저 질소와 과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누군가의 숨이 채워졌으며 그것에 절여진 과자 형태의 정체 모를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봉지를 뜯는 순간 비릿한 냄새를 느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인공 향료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누가 비릿한 냄새를 향료로 쓰겠습니까? 봉지 안에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뇌는 천천히 망가질 것입니다. 종국에는 문득 거울 속에 여러분의 눈이 탁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멍해질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끝없이 1+1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편의점에서 많이 팔아봐야 뭐가 남는다고 1년 내내 1+1 행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곳 음식을 하나라도 더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 퍼주는 척 생색을 내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곳의 아이스크림 냉동고에는 말 못할 비밀이 묻혀 있습니다. 벽면에 낀 두꺼운 성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의 축적물이나 기계 결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냉동고 최하단부, 영화에서도 얼지 않고 맥동하는 어떤 것의 심장이 뿜어내는 분비물입니다. 당신이 포장지를 벗긴 아이스크림에 묻은 하얀 결정은 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마비시켜 그 안에 섞인 불쾌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환각제 또는 마취제입니다. 부디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온장고 음료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따스할수록 그 뚜껑을 따는 순간 내용물이 기중에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음료가 따뜻한 것은 누군가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퇴근 직전에 우연히 보았습니다. 온장고 뒷면을 빽빽하게 채운 어떤 것들이 배를 가르고 차가운 캔을 뿜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들은 비정상적인 고열을 뿜으며 그것들을 태운 뒤 온장고에 차례대로 넣었습니다. 당신이 마신 생강차의 겉면은 한때 어떤 것의 내장으로 범벅이 되었다가 소독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된 것입니다. 그것들의 조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입구에 당신은 입을 갖다 대고 음료의 내용물과 함께 그 조직을 함께 목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곳의 조리용 튀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 냄새를 맡지 마십시오. 황금빛으로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치킨 조각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돌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튀김옷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돌기들은 뜨거운 기름에서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치킨 한 조각을 무심코 먹었을 때 입천장을 타고 뇌까지 전달하던 미세한 전류 같은 진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련했던 저는 이후로도 그 맛에 취하여 여러 번 섭취하였고 그 결과로 지금은 제 의지대로 턱관절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글로써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꼭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즐겨 찾는 컵라면에 붓는 그 뜨거운 물의 정체를 아십니까? 편의점 온수 정수기는 외부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 새벽 3시 33분 번호판 없는 트럭에서 내리는 무관절 액체 괴성물의 분비물입니다. 이곳 편의점의 컵라면이 유독 쫄깃하게 느껴진다고요? 그 액체 괴생물의 분비물에 상당한 전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표현으로 전분기라고 표현할 뿐 실상은 끈적한 무언가입니다. 그것에 매료되어 이곳 편의점 온수를 사용하여 컵라면을 먹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여러분의 혈관은 매우 유감스러운 색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남은 여러분들이라도 제발 제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돌려주십시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저 정도면은 가질 말아야겠죠? 아,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여담인데 이제 제가 한때 살이 엄청나게 찐 적이 있었어요. 거의 90kg가 육박할 정도로 살이 엄청 찐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편의점 음식을 계속 먹은 거예요. 라면 하나 사가지고 김밥 폐기된 거 막 3개씩 그렇게 엄청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먹는 양만큼 먹었는데 그렇게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살이 그냥 찐 게 아니라 얼굴이 흑돼지처럼 새카매지고 그 엉덩이에 막 튼살 아시나요? 막 번개 친 것처럼 이렇게 막 짜자자작 갈라진 튼살, 그런 튼살이 생기면서 그렇게 살이 찌는 거예요, 편의점 음식이. 근데 편의점 음식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제가 삼각김밥이랑 그 동그랗게 된 거 김밥 그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별다른 거 먹지 않고 그것만 먹고 라면 먹었는데 그렇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김밥을 먹어도 편의점 김밥은 나한테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튼살이 생기고 좀 살이 급격하게 찔 정도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GI 지수라고 해야 되나?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거? 그게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를 먹으면은 이 체내에 뚱보균이라고 하죠. 뚱보균이 가득 쌓인다. 내가 그래서 튼살이 텄구나 라는 그걸 자각을 해서 이 나폴리탄 괴담처럼 제발 김밥을 먹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누나를 설득하고 엄마 설득하고 해서 편의점 음식을 이제 못 먹게 했어요. 차라리 과자를 사 먹더라도 편의점 김밥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항상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 편의점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발 발걸음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만 이제 읽고요. 최근에 제가 빌런 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뭐 공포극장 뭐 이러면서 뭐 보여드렸는데 저한테 그 변태 경력직 아니냐고 살짝 그 생활 연기 아니냐고 어떻게 이렇게 음침해도 자연스럽게 음침할 수가 있냐고 이제 저를 이제 의심하시더라고요. 이거 이정훈 네 얘기 아니냐고 찐따 냄새 미쳤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런 반응이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쓰레기짓 하고 막 그런 경력직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제가 경력직이 맞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이고요. 또 공지를 하나 할까 하는데 제가 원래는 댓글이 달리면은 하나하나 막 다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시간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시간에 빨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좀 더 컨텐츠를 빨리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댓글 달았을 때 저한테 급한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평소처럼 이제 댓글 읽기 타임 때 하도록 하고 이제 일일이 다 답을 달아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바빠졌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나 인기 많아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댓글을 다 다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댓글 타임을 좀 더 길게 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썰이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미쳤습니다. 썰 양이. 그러니까 올해 6월이 지나도 이거 다 못 풀 정도로 너무나도 방대해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시청자 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해요. 너무 쌓여있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면서 또 멤버십 가입해 주셔가지고 저의 의식주를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